이어서 혁신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혁신 속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또 시사점은 무엇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혁신들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논의를 전개해보고 또 시사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혁신은 굉장히 상향식의 어떤 현상입니다. 상향식이란 건 여기서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상향식이란 말의 뜻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정부가 크게 이끌고 가려고 해서 된 것들이 거의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상향식, 바텀업 방식이었다.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정부의 역할만 놓고 봤을 때 조직에서 탑다운, 바텀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정부에서 이것들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었냐, 아니면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훨씬 더 컸던 것이었냐, 뭐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개해온 인류 혁신을 보자면 상향식, 민간 부분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동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세기 이전부터 출현해서 인류의 생활 수준을 대폭 혁신시킨, 개선시킨, 그래서 대풍요를 이끌어왔던 그러한 기술과 착상에 있어서 정부는 거의 또는 전혀 이제 이바지한 바가 없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세기 내내 영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철도, 철강, 전기, 섬유 등 많은 기술이 개발될 때 정부는 뒤늦게 규제자, 뭐 표준 제정자, 그 다음 이제 이 정부의 구매를 통한 소비자 역할을 했던 것,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과학의 진보와 발명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 초의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발전했으며 가장 혁신적이었던 미국 역시 1940년 이전까지 연구개발에 의미 있는 수준의 공공예산 지원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했던 그 지원, 정부가 나서서 했던 지원은 성공적인 혁신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가 꽤 많았습니다. 정부는 동력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사무엘 랭글리에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랭글리는 아주 장엄하게 실패했고요. 반면에 관심도 받지 못했던 라이트 형제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부 자체가 혁신의 원천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의심스러운 것들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혁신과 과학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과학이 기술을 낳고 기술이 혁신을 낳는다라고 하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기도 하죠. 근데 뭐 이 생각 자체가 거의 모든 이 공무원들, 특히 정책 결정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의 공공예산 집행을 굉장히 정당화하는데 이 논리가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때때로 과학이 혁신의 궁극적 연료가 되긴 했었지만 또 발명, 혁신 자체가 과학의 부모일 때도 그에 못지않게 많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기술과 공정이 먼저 개발되고 난 뒤에 왜 그런 작동이 가능한지 그 원리가 그 논리적인 설명이 나중에 이해될 때가 의외로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이게 인류 성취의 엄청난 결실 맞습니다. 모든 또 문명사회라고 하면 문명사회인 경우에
이 풍족하게 열정적으로 과학을 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혁신을 장려하는 거하고 과학을 장려하는 거하고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은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그걸 사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혁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혁신을 장려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과학 그 자체를 가치 있는 목표로 삼아서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겠죠. 혁신과 관련해서 보자면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자면 과학은 씨앗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열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지금까지는 그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기관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시행착오로 알아내고 난 다음에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고 시작했던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리적으로 막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어나가는 실험적인 접근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지 않는 소비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혁신이 반드시 좋은 거냐? 사용하고 싶은 걸 더 저렴한 가격에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 좋아는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가 다 그 혁신을 반드시 좋아할 것이냐?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당연히 유독하거나 위험한 산물로 혁신이 연결되면 다 이건 뭐 해롭겠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버의 합성 비료가 질소고정법이 비료로만 쓰인 게 아니고 이 독가스 발명에도 쓰였고 뭐 또 무기에도 쓰였고 뭐 그러다 보니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항상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혁신은 일반인에게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유인 우주여행 이걸 뭐 지금까지 탐사와 오락용으로 유용할 수 있겠다 라는 게 드러나긴 했지만 중요한 경제적 혜택의 원천이 되는가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돈이 있는 사람들 이게 인생에 한 번 우주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싶다 뭐 이러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우주여행 자체가 탐사용으로도 널리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다른 계획에 투입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지는 참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갖다가 우주여행에 투입한 게 좋았냐, 이 예산을 정말 실용적인 데 투입하는 게 좋았냐, 요건 조금 이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제트추진연구소는 카메라, 폰, CAT 촬영, LED, 운동화, 음박, 담요, 주택 단열, 무선 헤드셋, 동결, 건조식품 이 모든 게 다 우주여행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다. 우주여행 없었으면 이런 발명품, 이런 혁신 전혀 안 나왔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이지 일반인이 더 저렴하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과 매칭되는가 라고 따져보자면 조금 불합리한 주장이고 의심스러운 주장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또 이 혁신에 굉장히 유용한 테스트 두 가지를 유용성과 효율성이라는 이 잣대로 보자면 이 본전을 뽑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면 혁신의 시험 통과 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인류 복지에 기여하고 보조금 없이도 널리 퍼지려면 당연히 개인에게 유용해야 하고요. 또 다른 어떤 과제를 이루는 데 드는 시간이나 에너지, 돈을 절약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용해야 하고 더욱더 효율적이어야지만 일반인에게 무용지물이 아닌 의미 있는 혁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혁신은 상호 의존성의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장엄한 주제는 당연히 소비의 다양성 증가와 결합된 생산의 정문화 증가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인간은 자신이 생산하는 것만 소비하던 동물 또는 자신이 재배하고 생산하던 것만을 소비할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 것을 두루두루 누리는 이런 위치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소비의 다양성 증가와 결합된 생산의 전문화 증가입니다. 각자는 아주 작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해내면 되고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모였을 때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 국가 사이에, 지역사회 사이에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가한다,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전문화된 서비스를 팔고 다른 모든 것을 사는 데에서 비롯되는 상호의존성과 협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혁신은 일의 범위는 좁히고 다른 모든 것의 범위, 특히 소비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혀왔습니다. 한마디로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일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는 상호의존성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 사람 배가 많이 나왔냐, 옷은 더 좋은 거 입었냐, 바지에 구멍은 안 났겠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 저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2세기 전만 해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식당에서 누군가 옆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보냐? 옷에 구멍 난 거 있냐 없냐? 배는 좀 튀어나왔냐? 비만이 좀 있냐 없냐? 옷은 뭔가 조금 비단을 썼냐 안 썼냐? 이런 걸 보고 있었죠.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쓰는 비싼 스마트폰, 똑같은 인터넷, 똑같은 유형의 화장실, 같은 슈퍼마켓, 이런 거 다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필수품 측면에서 볼 때 혁신에 기반한 우리는 정말이지 인간다울 뿐만 아니라 평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양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 사이에 존재하는 이 불평등의 상당수는 필수품이 아니라 이 사치품과 관련된 것인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혁신은 일의 생산성과 모든 이의 생활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본적인 요구만이 아니라 중요한 필수적인 또는 누구나 다 누림으로써 자기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기술과 성능의 커다란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모두 다 자기의 자율의지에 따라서 새로운 시도를 펼쳐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의존성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머리와 머리, 뇌와 뇌 사이에 있는 지식들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변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하면 꼭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혁신이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혁신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이런 두려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카도 같은 이 탁월한 경제학자 역시 인간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노동계급의 이익을 심하게 훼손할 거다. 나는 그걸 확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계 등장으로 농촌이 더욱더 비참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이 예측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오히려 농장 노동자의 임금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이 남은 인력은 또 도시에 생긴 일자리로 넘어갔고 그 결과 가처분 소득이 더 늘어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상품을 쓰고 싶어 했고 그런 상품을 또 누군가는 공급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사회 구조가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혁신하면 실업된다.
혁신하면 일자리 없어진다.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또 이렇게 미래 첨단 기술, 빅데이터, AI, 3D 프린팅,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기술이 실업을 야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라지지 않고 또 이제 등판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했던 또 실수 중에 하나가 은행원은 현금 입출기 때문에 은행원은 현금 입출금기 때문에 사라지는 대표적인 직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현금 입출금기가 도입되기 전보다 지금 은행원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세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 흥미진진한 일을 하고 있지요. 현금 인출기가 특정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겠지만 기술이 등장해서 현금 입출금기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일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업무의 필요성 또 새로운 업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바로 실업으로 무작정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보시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혁신이 많은 이에게 일자리 상실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뭐 지금 이제 아주 누구나 다 이제 계속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과거에는 기술이 등장하면 근육을 써서 일을 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농장 인부나 가정주부나 공장 노동자일까요? 아니면 변호사, 의사 같은 지식인들일까요? 지식 기반의 직종이 훨씬 더 대체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 없어질 거다라고 막 돌아다니는 얘기들은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 지식인들이 본인의 미래와 걱정된 걱정거리를 쏟아내는 표현에 불과할 것이다. 또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꽤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한번 보시자면 기술의 발전으로 빅토리아 시대에는 없던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 첨단 기술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혁신과 관련돼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혁신은 외부에서 창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런 표현이 들어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득권 세력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혁신가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행에 뒤떨어진 분야에서 연줄이나 교육도 없이 눈에 잘 안 띄고 있던 상태로 출현하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멀리 떨어져 있던 혁신가들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당연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혁신의 주체로 기득권 세력은 별로 역할을 하지 않는 반면에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소외되던 누군가가 새로운 것들을 들고 시장을 교란하는 산업을 뒤집는 사회의 큰 변화를 추동하는 이런 경우들도 꽤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대기업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점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경제 또는 국민경제의 근본적인 한계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규모면에서 반대쪽 끝에 해당하는 대기업 조직은 혁신에서는 신생 조직에 밀려나는데요. IBM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과 애플에게 이렇게 밀려난 케이스의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코닥 역시 디지털 사진수를 발명은 했지만 기득권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냥 이 새 기술을 묻어두기를 원했었습니다. 결국 2012년에 코닥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너무 관료주의적이고 기득권이 워낙 커서 현상 유지를 원하게 되고요. 고객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익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이 대량 생산과 효율성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혁신과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혁신이 번창하도록 하려면 외부인, 도전자, 교량자 이런 사람들이 발판을 마련하도록 무언가를 장려하고 적어도 허용하는 경제체제와 조직 관리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경쟁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개방적일수록 혁신이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대기업이 혁신을 이루도록 하려면 개방과 경쟁을 대기업에 도입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P&G라는 생활 제품 기업의 경영자였던 레플리 경우에 모든 제품 혁신의 절반을 회사 바깥에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혁신은 아니다. 하면서 과거에는 R&D, Research and Development였습니다. 이것들을 R&D 관행을 C&D 관행으로 바꿉니다. Connect and Development라고 해서 심지어 개발 문화뿐만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체를 바꾸는 일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혁신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자유와 공유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오픈소스 혁신은 소비자 자신이 달성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MIT의 에릭 폰 히펠 같은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고유형 혁신, 공유형 혁신 부분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나이트 스카우트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지켜보는 기술인데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 몇 명의 책상으로부터 나이트 스카우트가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 뉴욕에 사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였던 존 커스틱은 아들이 학교에 있을 때 혈당 수치가 어떤지 이걸 알아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혈당 데이터를 웹에서 볼 수 있도록 접착용 패치의 센서로 혈당 수치를 화면에 보여주는 덱스콤이라고 하는 회사의 장치를 이걸 보게 되고 이걸 해킹해서 소스 코드를 만들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남들하고 공유합니다. 이후에 기술자였던 레인 데스브로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가정용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고안합니다. 그리고는 이걸 나이트 스카우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임스 애덤스라고 하는 분자 생물학자가 그것을 또 보고 나서 나이트 스카우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모들을 위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듭니다.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공췌장 시스템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개발되었고요. 환자들이 이것들을 스스로 설계하고 성능을 개량하는 작업을 거듭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인 오픈소스 혁신은 소비자 자신이 직접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해졌는가? 소비자의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기 때문이고 소비자 자신이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즉각적으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정보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정보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혁신이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과학자나 연구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자유와 공유라고 하는 것이 혁신에서 얼마나 앞으로 더욱더 큰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공유형 혁신가들은 특허나 저작권조차도 거의 추구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자신의 책상을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컴퓨터 설계 도구와 저렴한 통신비 덕분에 예전에는 기업 연구실에서나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런 혁신, 그런 발명 노력을 가정에서도 언제나 할 수 있게 되면서 공유형 혁신의 기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 하시는 동안
교과서 공부만 하지 마시고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유형 혁신에 참여하고 거기서 기회를 엿보시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구현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혁신이 조금 더 성과지향적으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이 작동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